안녕하세요. 흘러가는 일상에서 외를 달고 사는 감시자들의 본격 이의제기 토크쇼.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해드립니다. 감히 시선을 보태는 저희는 감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호고요. 함께할 감시자들은 젠투, 미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신디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이 감시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만 해왔었던 영화 그리고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득하게 해보려고 해요. 소설 GV 빌런 고태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삶은 엉터리고 대부분 실망스러운 노굿이니까 사람들은 오케이 컷들만 모여있는 영화를 보러 간다. 우리가 영화 같다, 영화 같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엉성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오케이를 살아보는 드문 순간인 거다. 저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고찰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감시자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왜 좋아하나요? 저는 일단 방금 말해준 구절에서 그 영화 같은 순간이 이제 오케이 되는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지루한 일상을 영화로 만들어주는 게 보고 싶어서 약간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살아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나한테는 그게 새로운 거니까 그런 걸 좀 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이유 때문에 영화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니지만 너무 현실을 알아버렸지만 근데 요즘 우리가 약간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뭔가 현실 사회에서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속 터놓고 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나의 찌질한 이야기 이런 거는 일기에다가만 쓰는데 영화를 보면 다른 사람의 일기장을 좀 훔쳐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내 삶도 좀 환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디 말에 좀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신디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저는 아예 저한테 생각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좋거든요. 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그냥 평소처럼 산다면 생각해보지 않았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성과 악이 불분명한 걸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그런 코드를 찾아내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에 이제 그 악당도 결국에는 가족을 위하는 마음, 생업에 쫓겨서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이 됐고 사실 히어로라고 하는 아이언맨이 그 악당을 그렇게 생업에서 쫓겨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경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좋고, 아니면 반대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뭔가 재미? 액션처럼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신디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뭔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평소라면 공감하지 못했을 이야기도 영화를 한번 보고 나면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데. 이걸 그냥 뭐 얘기로 말로 듣는 거랑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따라가는 거랑은 진짜 공감의 폭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박호는 어때요? 저는 왜 영화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진짜 사실 큰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좋았고 저는 사실 저희 아빠가 키워낸 시네필이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셔서 한
어릴 때부터 진짜 매주 주말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아빠가 저를 위한 영화를 평일에 엄선을 해놨다가 밤에 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랑 언니는 다 보다가 자러 들어가는데 저랑 아빠만 끝까지 남아서 영화를 봤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빠가 엄선한 영화라는 게 너무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맞아요. 아빠는 그냥 본인 좋아하는 액션 영화만 주구장창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그 영화를 박호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니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제가 그 중에서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하는 거 보고 가족들이 엄청 놀렸어요. 왜? 너도 이제 사랑이 하고 싶어? 이러면서 맞아. 귀엽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영화라는 게 그 어렸을 때 본 영화를 지금 보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과거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 같다는 느낌도 또 들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영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근데 저도 박호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났던 게 막 오래된 과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3, 4년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을 겪고 조금 성장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나 자신? 근데 내가 몰랐던 나를 좀 발견할 때 되게 좋은 것 같고. 너무 좋다. 근데 저는 영화를 보는 행위에 제가 항상 좀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했는데 그게 저는 삶의 의지를 좀 되새기고 싶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나 뭐 우리끼리 연대하는 거 그다음에 뭐 스스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잊고 살기 쉬운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영화를 보면 그치 저렇게 살아가야지 를 항상 그런 영화를 좀 항상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신디랑 비슷한 게 저도 영화의 의미가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책이랑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 책을 읽었을 때 좋은 이유가 내 안에서 뭔가 뿌옇게 있던 그런 생각을 딱 문장으로 정의를 해줬을 때 그게 되게 개운하다라는 말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제 안에 있던 흐릿한 생각이나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좀 뚜렷하게 영화가 그렇게 좀 뚜렷하게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그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그런 느낌에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좀 그런 열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좋아하는 일이랑 하고 싶은 일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응원을 뭔가 확신 가득하게 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그런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아요. 확신이라는 말 진짜 예쁜 단어네요. 이게 두 글자로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신디랑 젠투 얘기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논픽션에서 모든 우연을 배제하면 픽션이다 라는 말이 현실이 훨씬 더 우연과 가상인가 그런 상황으로 가득 차 있고 영화는 그것보다 훨씬 필연에 가까운 서사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맞아. 주인공이 뭔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게 뭔가 제 인생에 있는 모든 우연을 배제하면 그런 서사 구조가 약간 뼈대처럼 드러날 텐데 그걸 간접 체험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뭔가 영화에서 노력은 늘 결실을 맺기 마련이거나 혹은 주인공이 겪는 갈등도 되게 인위적인 거잖아요. 작가가 일부러 시련을 겪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주인공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갈등을 주는지 작가의 마음을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고 뭔가 하나의 작은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 지금 미연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근데 진짜 영화는 필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연히 끼어들면 관객들이 욕을 하잖아요. 관객들이 납득을 못하니까 근데 그 점을 모르고 좀 잊고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 너무 재밌다. 저는 아까 이제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또 이렇게 의미를 갖게 한 영화들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영화 취향에 대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감독이나 아니면 배우, 장르 같은 뭔가 감시자들의 영화적 취향이 듣고 싶어요. 와, 근데 저는 진짜 잡식이거든요. 전 진짜 다 봐요. 유일하게 좀 가리는 게 그냥 멜로, 로맨스 코미디 이런 걸 좀 안 좋아하고요. 근데 그것도 뭐 또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굳이 잘 찾아보지 않는 게 딱 그것뿐이고 저는 진짜 액션, SF, 드라마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굳이 꼽자면 좋아하는 장르가 액션이나 SF 같은 거를 좀 좋아하고 그래도 뭔가 특히 영화관에서 볼 때는 저는 그냥 그 화면 스크린의 크기와 음향에 압도당하는 영화가 좋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최근에 영화관에서 봤던 최고의 영화는 저는 매드맥스였어요. 퓨리오사. 최고죠. 심장 뛰어. 진짜 최고죠. 그건 진짜 돈이 안 아깝다라고 간만에 느낀 맞아요. 영화였어요. 맞아. 근데 얘기를 듣다가 액션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렸을 때 저는 그 안젤리나 졸리가 좀 대작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 중심의 액션을 좀 거의 뭐 주연하면 거의 안젤리나 졸리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믿고 보는 배우였다. 근데 그런 어떤 여성이 그런 액션 영화에서 중심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끌고 가는 게 어린 마음에 되게 보기 좋아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근데 요즘 그런 게 이제 액션 영화가 다였는데 요즘은 뭐 모아나라던가 뭐 여성 중심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약간 잡식, 그러니까 싫어하는 장르를 찾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정한 시네필. 근데 저는 좀 한국식 조폭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쵸. 미연은요? 저도 한국식 조폭 영화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영웅 중심의 서사 구조가 있고 피해자가 좀 이용당하는 잠깐 등장하고 고마워하고 많은 그런 서사 구조를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요새 반대로 제가 SF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SF에 빠져 있어요. 제가 삼체가 영화는 아니지만 이제 넷플릭스에 드라마화된 소설인데 원작이 중국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다 보면은 정말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일이 다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같이 문과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양장본까지 구매를 해버렸어요. 유튜브에서 계속 삼체 요약본을 보다가 안 되겠다 하고 이걸 구매했는데 비슷하게 그래비티도 그래서 조금 되게 중력에서 벗어난 느낌을 계속 주니까 그것도 좋았던 것 같고 이런 뭔가 이 작은 지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미연이랑 SF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요? 맞아. 삼체 얘기하는데 딱 눈이 반짝 맞아. 정말 재밌더라고요. 저는 근데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아까 미연이나 신지 젠투가 말해준 그런 그 영화가 좋은 이유랑 비슷한 것 같은데 현실을
살아가게 해주는 그런 영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혹은 현실에서 내가 겪고 있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근데 웨스 앤더슨 영화는 좀 현실에 진짜 끔찍한 일도 웨스 앤더슨 좀 귀엽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게 이제 세상이 추악한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얼마든지 코미디로 넘길 수 있어. 얼마든지 이거는 별거 아니고 웃기고 귀여운 에피소드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감해요. 뭔가 되게 익살스럽게 맞아요. 유치하게 뭔가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느낌.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가 영화 외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 특히 영화가 갖는 어떤 사회적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같은데 제일 최근 일로 말하자면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한 이후에 국회에서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권 보호하는 다음 소희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죠.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이제 이 감독과 이 영화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 배우인데 좀 아껴뒀어요.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진 그리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감독이 이제 저는 켄 로치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블루 칼라의 시인이라는 네,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저는 이분의 작품을 처음 제대로 봤던 건 2016년에 그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작품이 이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복지제도, 영국의 복지제도를 약간 꼬집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노인분들이 못하잖아요. 인터넷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어떤 복지제도를 신청하고 수급을 신청하고 이런 걸 증명해내는 것들이 면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노인의 이야기를 근데 이걸 굉장히 영화적으로가 아니라 저는 약간 다큐멘터리를 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사실적으로 극적이지 않게 끌고 가는데 제가 그걸 보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영화적인 그런 극적인 요소가 없어도 사람을 이렇게 어떤 거 그 사회 문제에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고 완전 공감하게 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어서 되게 남아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이제 또 미안해요 리키, Sorry We Missed You라는 원제인데 이게 그 택배 노동자들이 영국에서는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Sorry We Missed You라는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놓고 간대요. 택배랑 같이.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한 건데 네,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차 안에서 그 페트병에 이렇게 소변 같은 걸 누면서 근데 이제 좀 상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노동자들의 현실, 긱 이코노미 이런 것들을 다룬 영화였는데 한 번쯤 시간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뤄주는 영화들이 저는 진짜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가 진짜 다 상업 영화도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영화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좀 기생충의 파장이 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사실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 계급에 대한 거를 좀 더 수면 위에서 한동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기생충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쇼츠 알고리즘에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요? 나만 그런 건가? 근데 이제 아직도 댓글에서도 그 계급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댓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좀 파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던 거는 예전에 도가니 혹시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상업 영화 중에서도 뭔가 사회적 파장이랑 좀 생각할 걸
좀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생충 제가 말했던 그 영화랑 기생충이랑 제가 비교하면서 약간 그런 레포트를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기생충이 개봉을 하고 나서 이제 외국에서 또 시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국이든 홍콩이든 그런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다 얘기라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관통하는 이야기구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그런 계급과 계층 분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장마 때마다 이제 맞아. 호출이 되니까 그것도 저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긴 해요. 어떤 계절을 보고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딱 도가니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본 약간 사회 고발 영화였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누구나 되게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 상황에 한번 처해본 적 없는 저마저도 뭐 나보다 신체적으로 더 강압적인 사람을 마주했을 때 공포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이런 거를 느끼기 마련이고 너무 묘사도 노골적이어서 그걸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거부감이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폭력을 그렇게 재현해야만 드러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듣다가 생각난 건데 그렇게 좀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잘 안 보는 영화 장르 중에 좀 범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소원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그게 네. 조두순 사건인가요? 네네네. 그건데 전 친구가 이게 유명한 영화라고 재밌다고 해가지고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짜 몇 달 동안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진짜 좀 속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게 이게 어디까지 오락의 영역으로 와도 되는 건지 어디까지 이거를 다시 재현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렇게 폭력을 뭔가 재생산하고 그 트라우마를 주지 않고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진짜 오락처럼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그런 거는 조금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도가니도 그래서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영화에 강아지나 어떤 동물이 등장한다고 하면 일단 걱정부터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등장하는 영화는 그 강아지가 어떤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 뭐 굳이 범죄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고 뭐 좀비 영화에 강아지가 나온다 일단 너무 무섭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얼마만큼의 감수성을 가지고 다뤘냐에 대해서도 요즘엔 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희생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폭력적인 장면을 굳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중에 맞아요. 폭력을 보여주지 않고 폭력을 감각하게 하는 영화 제목이 뭐였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맞아요. 제가 지금 핸드폰에 그립톡으로도 붙이고 있는데 저도 이 영화가 그래서 좋았던 게 직접적인 화면은 물론이고 소리도 제대로 안 들려요. 정말 멀리서 들리는데 근데 희미하게 비명소리인 건 알겠어요. 그런 막 끊임없는 소리와 연기와 그런 것들로만 눈으로는 너무 평화로운 장면을 보여주지만 소리로는 그런 사운드를 끊임없이 들려줘서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화면으로서 보여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영화가 증명을 해낸 것 같고 되게 변태적인 방식인 것 같다. 근데 되게 극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전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평 중에 우리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뭔가 소리만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뭔진 알아. 음. 근데 그 형상은 몰라.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상상을 하게 오히려 되고. 더. 맞아요. 그게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 중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결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서 우리 두 눈 옆엔 귀가 달려 있나 보다 하는 평이 있는데 참 평을 맛있게 쓰시네요. 네, 이게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보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극장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언뜻 보이잖아요. 다들 끔찍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끔찍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더 끔찍한 방식이니까. 그게 더 끔찍한 방식이니까. 근데 나도 같이 끔찍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걸 누군가와 함께 느끼는 그 경험도 저는 되게 좋았었는데 맞아. 그래서 저는 영화 얘기를 하면서 꼭 극장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영화관 자주 가시나요? 근데 잘 안 가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약간 분기점이 저는 코로나였던 것 같고 맞아. 올해는 그래도 지난 3년 중에는 가장 많이 갔다고 생각했는데 세 보니까 3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 때 한창 극장을 못 가면서 조금 더 극장을 안 가, 영화관을 안 가도 볼 수 있는 그 경험이 충족된다는 걸 한번 느꼈고, 저도 예전엔 진짜 자주 갔던 것 같거든요. 할 거 없으면 영화관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잘 안 가고 저도 진짜 2-3달에 한 번?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비싼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싸죠.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맞아. 근데 그만한 경험을 나에게 주나라고 생각해봤을 때 조금 물음표가 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저도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안 가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때 OTT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뒤로는 넷플릭스로 주로 보지만 저는 코로나 전 고등학교 때는 아빠가 거의 매주 저를 데리고 CGV로 놀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CGV VIP였고 그 쿠폰이 나오는데 그걸 꼭 써야 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었어요. 근데 뭔가 영화관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관 내부의 뭐 꿉꿉한 냄새, 팝콘 냄새 이런 것도 좋지만 오고 가는 길에 아빠랑 좀 반강제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보러 가면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고 요새 평이 이렇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영화를 다 보고 돌아오면서 나는 이랬어, 아빠는 어땠어 이렇게 좀 교류를 하게 되니까 그게 살짝 서먹했던 저희의 모자한테는 부녀한테는 좀 좋은 기억이지 않았나 싶고 그게 또 혼자 영화를 볼 때도 그게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약간 평타인 영화를 볼 때도 보기 전에는 설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설렘의 가치를 몰랐는데 요새는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기 직전에 설레하고 기대하는 감정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구나. 그것이 주는 기쁨 안에 포함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지금 얘기 듣다 생각난 게 얼마 전에 그 트위스터스 시사회에 갔었는데 GV죠? 네. 근데 그 영화에 이제 광고가 딱 끝나고 뭐 로고 영화 제작사 로고부터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이 설렘. 맞아. 이런 게 있었지. 그치. 맞아요. 맞아. 그런 게. 맞아요. 그런 걸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그 티켓 값도 오르고 영화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신디가 말한 대로 약간 영화관에서 보려면은 확실한 영화만 선택하려 한대요. 그래서 원래는 개봉 첫 주에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이제는 둘째 주에 가장 성적이 좋은 그런 그 영화업계 말로는 개싸라기 영화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요? 개싸라기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래서 뭐 서울의 봄이라거나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흥행이 보장이 된 뒤에야 여기서 영화 봐도 아깝지 않겠다 싶은 마음 확신이 든 뒤에야 영화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문제인 것 같죠? 가격이 문제죠.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비싸도 꼭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나를 묶고 가두는 공간으로서 영화관을 좀 활용하게 됐어요. 인내심을 기르는. 네. 그래서 10,000몇천 원을 지불하고 부여받는 그 강제성. 그렇지 않고서는 가끔씩 도저히 완주할 수 없을 것 같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OTT에 있더라도 굳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 얼마 전에 그 에드워드 양 감독의 독립시대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봉을 해서 보러 갔는데 와 이거 정말 여기서 보지 않았으면 집에서 절대 못 봤겠다. 껐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자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그런 졸면서도 어쨌든 끝까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경험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동진 평론가가 지적 허영심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젊었을 때 졸면서도 에릭 로메르의 녹색광선을 끝까지 봤던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자신의 진짜 이런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다. 맞아. 뭔가를 참아내고 봤을 때 그게 진짜 네. 쌓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필요해서 영화관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상발달사라는 전공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그 영화 초기 영화부터 뭐 흑백 영화 뭐 다양한 장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영화들을 억지로 앉아서 봤거든요. 아니 이해도 못해 내용 이해도 못하는데 막 그런 영화들을 참고 보니까 나중에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되게 저만의 어떤 전공하지 그 수업을 듣지 않은 전공이 아닌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아는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느꼈어요. 신기하다. 저는 영화를 볼 때 요새 좀 도파민에 많이 쩔어 있어가지고 냈다 본론부터 던지는 방식에 좀 익숙한데 냈다 본론 얼마 전에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가였나요? 그거를 영화관에서 봤어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5분을 위해서 모든 빌드업을 하는 영화고 본론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서 그 마지막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영화인데 이거를 집에서 절대 안 봤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바코처럼 영화관에서 저를 묶고 가두는 경험을 했더니 그 마지막에 5분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뭔가 진짜 더 뭐랄까요? 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저 생각해보니까 어제 스파이더맨 보면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봤어요. 스파이더맨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루하지 않은데도 그냥 계속 뭔가 조금 다른 거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영화관에서 봤다면 이것보다 뭔가 더한 뭔가 재미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매드맥스를 재밌게 본 이유가 영화관에서 진짜 딱 묶여서 그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그게 더 배가 됐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 몰입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서 영화관에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화관 대 OTT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가격적 측면에선 비교가 안 되죠. 요새 넷플릭스 증후군이 다시 유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제 얘기거든요. 저는 넷플릭스를 구독하면서 요 한 달 동안 안 본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만 계속 이용하고 계시고 그 이유가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선택하느라 시간이 다 가서 자야 할 시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뭔가를 보게 되면 항상 이미 봤던 컨텐츠를 그냥 뇌를 빼고 보거나 아니면 자기 직전에 생각을 좀 막는 용도로 약간 자장가 틀어두듯이 이렇게 소음처럼. 네 맞아요.
거의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컨텐츠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사실 영화를 엄청 많이 보지 않고 아까 그 바코가 말했던 다른 사람들한테 평이 좋은 영화만 보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영화가 비싸니까 뭔가 제가 그 영화의 참된 맛을 모르는 상태로 그 영화를 구입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근데 영화관의 의미가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은 모든 영화를 엄선해서 자기한테 맞는 컨텐츠를 찾기 어려우니까 좀 전문가들이 이 영화는 추천해줄게 하는 영화를 영화관에 상영해주면 그거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당연히 영화관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재밌는 관점이다. 저희도 신문을 읽을 때 포털에서 마구잡이로 읽는 것보다 신문사 홈페이지 지면으로 읽으면 거기서 큐레이팅한 거를 엄선해서 읽는 게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사실 OTT에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영화관에 걸리는 거는 어쨌든 수입사가 배급을 해오고 그런 좀 엄선된 퀄리티의 영화들이 그래도 개봉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미연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 게 지금 봤을 때 영화관에서의 영화와 이런 OTT에서의 영화가 의미가 진짜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미연이 말한 것처럼 저도 사실 OTT에서 영화를 볼 때는 영화관에서 영화 선택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시간 때우기용 아니면은 그냥 크게 뭐 에너지 안 들이고 봤던 거 또 보는 용? 그냥 그 정도일 때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영화관 가서 볼 때가 영화를 본다. 의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관이 어쨌든 좀 볼 법한 영화를 선택을 해준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또 볼만한 영화도 영화관에 안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오히려 요즘에는 OTT의 그런 독립영화나 좋은 영화들이 더 빨리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에 그런 영화관이 대신 영화를 좀 이렇게 잘 선택해주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봤을 때 영화를 본다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진짜 좀 그런 독립영화나 그런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이 영화관에 걸려서 가서 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게 돈이 모이는 곳에 맞아요. 사람이 몰리는 건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OTT가 현실에서는 압승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젠투. 오랜만이라 젠투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메이저 감독 중에서 거의 처음으로 OTT랑 손을 잡고 아예 영화를 제작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리시맨 찾아보니까 아이리시맨이었는데 그때 너무 거장이어서 그런지 좀 예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영화를 OTT랑 제작을 하기로 한 이유가 그 제작비 때문에. 근데 이거 맞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이젠 영화 파라마운트 같이 그런 큰 영화 제작사보다도 OTT가 더 넷플릭스 자본이 훨씬 크구나.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뭔가 요즘은 조금 모르겠지만 한때는 OTT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더 다채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그 CGV 아트 시네마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 시네마 있는 관에 주로 찾아가는데 젠투가 말해준 것처럼 진짜 극장에서 점점 다양한 영화들이 사라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2022년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가 슬픔의 삼각형인데 황금종려상 탔다 이러면은 사실 약간 흥행이 보장됐다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관객 5만 명을 겨우 동원을 했고
한국 영화들은 이 다양성 측면에서 더 사정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다시 해줄까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영화 산업에서도 다양성이 사라지는구나 싶어서 좀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천만 영화도 범죄도시 3랑 서울의 봄이 유일했는데 그 범죄도시가 천만을 기록했을 때 제작사들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 천만 영화도 범죄도시 4가 됐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영화 산업에서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영화에서 다양성이 사라진 지는 전 좀 많이 된 이야기 같고 영화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누적이 되고 복합적으로 좀 사람들이 영화관에 찾지 않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00년대 제가 한때 이제 막 너무 재밌는 로코라던가 절절한 멜로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영화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되게 큰 획을 긋거나 다시 봐도 재밌는 그런 영화 멜로 영화들이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반에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영화관에서 재밌게 봤던 한국 멜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반면에 이제 조폭 영화 노란 장판 감성 그런 영화들은 너무 많이 떠오르니까 제목들이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만추를 만든 김태형 감독의 영화나 아니면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만든 그 허진호 감독의 영화가 잘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한국식 멜로 영화는 인기가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분명히 수요가 있는데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고 있는 느낌? 맞아요. 그 영화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저는 좀 더 들어가서 극장 속 관객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관크라는 말 아시죠? 이게 관객 크리티컬이라고 해서 뭐 극장 영화관이나 아니면은 뭐 연극 극장 안에서 이제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관크라는 단어가 한쪽에서는 널리 퍼지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이제 그러면서 영화관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관크라는 벽에 막혀서 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혹은 아이들은 점점 영화관이라는 광장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들을 위한 실버 영화관 혹은 뭐 어린이용 영화관 이런 게 생기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영화관이 포용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근데 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예전에 정확히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왕국인가? 뭐 그런 식의 애니메이션인데 어른들한테서 맞아요.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게 한창 흥행을 할 때 영화관에서 애들 때문에 시끄럽다. 그런 조용히 시켜라.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사실 이 영화는 아이들을 처음에 타깃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보게 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흔히 말하는 관크로 낙인 찍어버리고 못 오게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소음에 특히 취약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체질적으로 예민해서 사실 어떤 소음이 있는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제가 요새 쇼츠에 미쳐 있거든요. 그 쇼츠를 보다가 어떤 외국인 분이 이게 한국의 출퇴근 시간이다 하면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출퇴근 시간이니까 다들 정장 입고 콩나무처럼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백색 소음, 그 웅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외국인의 눈에서는 한국의 저런 모습이
그 소음을 사람들의 말이나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구나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이 쓰신 칼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장애 당사자분께서 영화관에 갔던 경험을 칼럼으로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화관 의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장애인 체형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이러면 뒷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로 비춰지잖아요. 영화관에선. 그래서 정말 딱 앉아서 그 1시간, 2시간을 버틸 수 있는 몸을 가진 사람들만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는데 노인분들 아니면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코 말처럼 뭔가 소음이 있거나 아니면 좀 뒤척일 때 조금 더 포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배리어 프리를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요새 영화관 중에 굉장히 편한 의자로 설계된 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애초에 그 좌석과 좌석 사이의 거리가 좀 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네. 맞아. 근데 미연이 우리는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약간 우리나라 특유의 그 소비지상주의가 합쳐져서 내가 만몇천 원 보고 이 영화 보러 왔으니까 아무도 맞아요. 내 집중을 방해해서는 안 돼 하는 게 좀 더 그럴 거면 강해진 혼자 것 같아요. 대관해야지. 그게 진짜 소비지. 그쵸, 그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어린이 관객들이 되게 순수하게 뭐 꺼내는 반응들을 오히려 영화 볼 때 그게 저는 뭔가 좀 더 감칠맛을 더해준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막 잊고 있던 동심을 좀 음. 깨우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그 삐딱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까 미연이 근데 베리어 프리 얘기할 때 저도 생각을 했던 게 그 영화관에 휠체어석 그 장애인석 맞아. 보면은 맨 앞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에밖에 만들 수가 없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앞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고개가 너무 아프고 화면 제대로 보이지도 맞아.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밖에 못 만드는 건가? 요즘 진짜 엄청 비싸고 좋은 편한 좌석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베리어 프리 존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맞아.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 젠투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영화관은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관에서 알바를 한 1년 넘게 했었는데 가끔씩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객분들이 오시면은 어쩔 수 없이 퇴장로로 나가서 그 맨 앞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계단에 못 올라가니까 퇴장로에서 입장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그래서 A열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차라리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만들면 되지 맞아. 않나요? 저희도 가끔씩 팝콘 들고 올라가다가 넘어질 뻔해서 썩고 그러잖아요. 아예 공간 자체를 다시 맞아. 설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영화관의 포용성을 넓혀주자는 방식에서 영화관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주자 하는 거 한번 제안해볼까요? 좋다. 약간 음식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저는 햄버거까지는 가능. 저도 햄버거까지 가능. 근데 가끔 팝콘 먹는 소리조차도 싫어서 막 조용히 드셔주세요 하는 경우를 제가 가끔 봤거든요. 전 제가 신경 쓰여서 팝콘을 사들고 들어갔는데 네. 못 먹겠는 거예요. 눈치 보여서. 근데 영화관에서 팝콘도 나초도 팔고 맞아, 팔잖아. 오징어도 팔고 심지어 떡볶이도 팔고 맥주도 팔아요. 피자도 팔고 음식 뭐 너무 냄새가 심하게 나는 마라탕 이런 것만 아니면은 허용해 줘도 저는 되지 아빠 않을까. 다리까지 허용. 아빠 다리 무릎이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그 무릎이 침범하던데요? 근데 아빠 다리 할 거면 적어도 자리 침범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옆이 비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죠. 그쵸. 그건 괜찮죠. 맞아.
그 웃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는 거? 어. 웃는 건 좋은데. 저도 너무 좋지 근데 않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갑자기 혼자 엄청 크게 웃는 관객? 무서운데요? 그건 근데 좀 저는 그 웃음으로 우리가 되게 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남들은 웃는데 나만 안 웃을 때. 아. 나 왜 안 웃지?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몇 달 전에 밀수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배경도 그렇고 거기에 7, 80년대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있던 상영관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낭만이야. 네, 진짜 낭만.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니까. 진짜 더 좋은데요? 더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게 뭔가 딱 영화가 우리가 맞아. 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화로 같이 소통을 하고 맞아. 영화가 관객까지 하나로 완성된다를 뭔가 맞아, 맞아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낯선 사람들과 동시에 웃을 일이 잘 없는데 아까 신디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같이 묶이는 그 감각? 그런 게 되게 맞아요. 소중한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의 경험을 완성시켜주는 게 관객들인 것 관객이다. 같아요. 맞아. 그것까지가 영화다. 아. 관객까지가 영화다. 가야겠다 영화. 방금 그 멘트도 너무 이 팟캐스트 한 회차를 마무리하는 너무 좋은 멘트였어요. 청취자분들까지 감시자들이다. 너무 좋다. 와,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영화와 극장에 대해 감시해봤습니다. 저는 영화관이 단순히 새로 개봉하는 영화를 보는 곳을 떠나서 일종의 광장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박장대소할 때 나도 한 번 더 크게 웃어보는 경험. 때론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감화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보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의 공동체 감각을 길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관이 그런 교차와 연대, 다양성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이번 주엔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뾰족한 시선으로 감시하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감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